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현직 수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직 종사자분들께서 듣게 된다면은 굉장히 극대노할 수도 있는 썰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흥미진진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동물병원 진상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망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공식 진료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로 명시되어 있지만 아침을 여는 첫 불평불만은 오전 8시 29분에 날아들었다. 안에서 오픈 준비를 하느라 불을 켜둔 것이 화근이었다. 요는 불이 켜져 있으니 병원 관계자가 있다는 것이고, 병원 관계자가 있으면 문 앞에 손님이 왔는데 와 퍼뜩 문 열고 진료를 봐주지 않냐는 것이었다. 어차피 9시에 맞춰서 불을 켜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 화를 낼 뿐이다. 유리문 앞에 선 여자는 어찌나 바짝 서 있는 것인지 유리에 콧김이 서릴 정도였다. 여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동물병원 내부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마침내 간호사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자 여자가 인사도 없이 매섭게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거 못 봤어요? 여자가 쏘아붙이는 말에도 간호사는 싫은 내색 없이 대꾸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우리 병원은 9시부터 진료 시작입니다. 안에 있는 거 다 봤거든요? 여자 뒤로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병원임을 아는 듯 들어오기 싫은지 질질 끌려오는 중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여자가 더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가 나가서 어떤 진료를 보러 왔는지 물었다.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죠? 알면 내가 수의사하지. 간호사가 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 여자가 안이 꼽다는 듯 카운터로 몸을 기울더니 간호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왜요? 접수를 위해서라고 간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아까부터 녹음 중이니 알아서 조심들 하라고 개소리를 남발했다. 하지만 누구도 여자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미 단연간 쌓인 경험으로 이런 불효에겐 건덕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육안상 그리고 촉진상 여자의 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굳이 문제를 따지자면 체구에 비해 비만이고 겁이 많다는 것. 나는 언제나 그러하듯 덤덤한 말투로 이를 설명했으나 내 말을 듣던 여자의 얼굴이 점점 벌개지기 시작했다. 내가 무책임한 보호자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애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봐요. 현재 아이는 육안 및 촉진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아픈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아이가 체구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내 개가 뚱뚱하다고 헐뜯는 거야? 더는 말을 섞을 가치가 없었다. 어쨌든 주의사항은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과체중일 경우 뒷다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슬개골 관리를 잘 해주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여자는 끝까지 씩씩대며 기본 진료비조차 내지 않고 가버렸다. 그날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구글과 카카오맵에 새로운 리뷰가 달렸다. 리뷰에는 수의사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나온 사진도 함께 있었다. 돈을 내지 않았으니 영수증 첨부가 필수인 네이버에는 달지 못한 모양이다. 리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적이었다. 게으른 수의사, 싸가지 없는 데스크 직원, 무능하고 무관심한 진료 자세, 보호자를 힐난하는 듯한 설명 등 이 모든 내용을 소설 써 내려가듯 구구절절 참 길게도 묘사해놨다. 이런 극단적인 진상도 드물게 있었기에 크게 독려하지 않기로 했다. 리뷰는 시간이 지나면 밀려서 내려간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붙어먹으려는 것들보다는 훨씬 낫다. 저번에는 반려견 12년 평생 진료 한 번 안 보다가 개가 누렇게 떠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설득에 설득으로 겨우 입원시켜서 하루 정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온갖 약물을 섞은 수액팩을 연결하고 모든 스태프가 신경을 써서 돌본 결과 아이는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문제는 남자 보호자였다. 다음날 오전에 전화로 상태를 알려줬더니 바로 퇴원하겠단다.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 정도면 다 나았구만. 아주 돈 뜯어내려고 발광하네 라며 하루치 입원비만 내고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진료를 마치고 병원 전화를 통해 착신 전환된 내 핸드폰으로 미친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참고로 우리 병원은 24시가 아니다. 1인 원장으로 돌아가는 작은 개인 병원이다. 고로 영업을 마친 후에는 전화 응대가 불가능하다. 아니, 개원 초기에는 응대를 해줬다. 하지만 응대를 하면 할수록 24시 동물병원에 가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개인인 나에게
전화로 무료 새벽 진료를 보려는 진상들이 늘어나서 관뒀다. 그래서 그날도 남자의 전화를 무시했다. 아니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걸려오는 것을 받아봤자 당장 병원에 나갈 것도 아니고 급하면 24시 병원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은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병원 앞에는 누군가가 커다란 스케치북에 우리 병원을 욕하는 글을 빼곡히 써서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다. 9시 출근이니 그나마 8시 반경에 발견해서 망정이지 동네 어머님들이 다니는 시간대까지 노출되어 있었다면 동네 장사에 큰 지장이 갔을 것이다. 내용은 대충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다. 멀쩡히 건강하던 걔가 우리 병원에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더니 그날 밤에 죽어버렸단다. 급사라고. 남자는 그렇게 갈겨놨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싶다고. 그날 오전 남자가 병원에 찾아왔다. 내가 쓴 거 봤지? 보호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내 개가 죽어서 억울한데 그럼 어디에 말해?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뭐 어디 강사모 뭐 이런 데다가 올려줘? 아시다시피 내원하셨을 때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입원으로 컨디션이 많이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적인 케어를 통해 아이가 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씨발 내가 봤을 때 멀쩡하더니만 뭘 입원을 연장하라는 거야? 젊은 년이 이거 아주 돈도 골라서 진료비 빨아먹으려고 환장했네? 그리고 우리가 뭐 상태가 안 좋게 와? 여기서 퇴원하고 나서 애가 죽었잖아? 아니 최소한 개값이라도 물어내겠다고 하는 게 도리 아니야. 아니 수의사씩이나 되는 양반이 말이야. 아 나 이거 원참 아유. 보호자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우기시는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아이 상태가 찍힌 CCTV 영상과 진료실 및 통화녹음 기록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이씨 뭐? 아이 이 여자가 진짜 지독하네 진짜. 아이가 갑자기 가서 허망하신 마음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이 염하고 화장하는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게 얼만데? 단체 화장 비용은 약 12만 원입니다. 뭐? 내 개 목숨 값이 고작 12만 원이야? 인연이 좋게 가려니까 사람 우스운 줄 아네. 자꾸 이렇게 욕설을 하시고 고성을 지르시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게 진짜 너 뒤지고 싶어? 서로 원만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요? 10년 넘게 키우던 개가 갑자기 뒤져버려서 지금 마음이 씨발 허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정신적 피해 보상 그래 그거를 해줘야겠어. 마음을 좀 추스르게 저기 해외여행을 다녀올 비용을 주면 되겠네.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다. 해외여행 3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에 거절했더니 로비 바닥에 누워서 단비꺼야를 시전하더라.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발버둥 치는 성인 남성을 여자 4명이 끄집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 꿈을 키우고 드디어 달성했지만 현업에 있다 보면 보통 문제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다. 물론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호자도 많이 만난다.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법. 일부 소수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현하기만을 노렸다가 하이에나처럼 득달같이 달려든다. 내복약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참 많다. 수의사가 조제한 게 맞느냐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받아간 후 봉투에 담긴 약을 미세 저울에 달아서 그램수 차이가 난다고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봉지마다 그램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애 죽이려고 환장했냐는 욕을 참 많이도 먹었다. 게다가 캡슐에 담아서 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시간 들여서 담았더니 집에 가서 각 캡슐 용량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가끔은 병원을 카페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주니 시원하고 따뜻하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 동네 장사다 보니 매정하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1년에 한두 번 와서 기본 진료만 받고 가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것도 지인까지 우르르 데리고 와서. 한 번은 너무 아파서 오전 진료를 못 받다. 그때 오전에 헛걸음한 보호자가 오후에 다시 와서 왜 아프고 지랄이냐며 나에게 삿대질을 했다. 지금 내 개가 아픈데 네가 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느냐고. 상황이 이런데 휴가도 못 간다. 딱 하루 후배 수의사에게 대진을 맡기고 바다를 보고 쉰 날이 있었다. 다음날
개념 없는 수의사라고 멱살을 잡혔다. 어느 날은 신규로 등록한 보호자가 물건을 잔뜩 이고지고 와서 묻더라. 다른 병원에서 구매한 수액과 주사가 잔뜩 있는데 여기서 환불해달라고. 당황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어차피 병원에서 쓰는 수액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있으니 그대로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황당한 말이 돌아왔다. 어제 다녀간 여자의 구글 리뷰를 곱씹으면서 생각했다. 사람들은 달린 리뷰만 본다. 내가 그 아래에 어떤 댓글을 달아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 정도로 끝난 게 차라리 낫다. 앞서 나열한 진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달려들거나 실제로 경찰을 부르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시는 안 오겠지.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생각이었다. 아침 8시 32분 밖에서 누군가가 사정없이 유리문을 두드렸다. 그 여자다. 이번엔 지인 개의 진료를 따라온 모양이다. 여자의 지인이 말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리뷰가 왜 이래요? 예전엔 안 그러더니 초심을 잃으셨나 보다. 문도 늦게 열고 진료비 할인도 없고 참 뗀뗀하게 구시네. 참고로 우리 병원은 9시부터 시작이다. 여자는 자기 개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지 묻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피부염이라는 거예요. 아, 참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단순 피부병이겠어요? 거기는 영 못 믿겠어. 단순 피부 증상으로 암까지 유추하긴 힘들 텐데요. 혹시 더 가보신 곳이 있을까요? 내가 왜요? 돈 아깝게. 아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피부에 이런 거 생기면 암이라던데? 또 이런 보호자다.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만 믿고 정작 병원에 와서 수의사 말은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부류. 이럴 거면 왜 동물병원에 왔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누르고 진료를 이어갔다. 어머님,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만 보고 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괜찮으시다면 일단 대증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단순 피부염에 도움이 될 만한 약과 외용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시고 그때 도말 검사 등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뭔 소리야 이 여자가? 그랬다가 일주일치를 헛뱅치고 그 사이에 우리 애가 암으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 안 되는 약은 그러면 돈 물어줘요? 어머님,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이 피부 상태로 봐서는 단순 피부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나 무시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님.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끼리끼리다. 결국 처음에 왔던 여자 동료였다. 어쩌면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여자도 30분이 넘어가는 진료 시간에 대한 어떤 금액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김없이 구글과 카카오맵에 악성 후기가 올라왔다. 아니, 후기들이었다. 전문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 병원. 원장이 싸가지 없고 진료도 못 봐요. 심각한 상황인데 항생제나 먹이래요. 공부 좀 했다고 보호자 무시하는 진상 원장이 근무해요. 가서 머저리 취급당하고 싶은 분만 가세요. 후기 작성 아이디는 모두 달랐지만 결국은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리뷰란 업주가 억울한 것을 떠나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저번에 그 여자의 리뷰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악성 리뷰가 최상단에 표시되는 상황이다. 후기를 닫아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더 이상한 곳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언젠가는 당근마켓 동네 이야기에 우리 병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 연계로 다녀간 친구인데 죽지도 않은 강아지가 죽었다며 우리 병원을 연상할 만한 설명을 구구절절 써두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친구가 이전에 다녔다는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조금 이상한 분이었다며 전원을 희망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고 했다. 일명 폭탄 돌리기다. 어렵게 개원해서 얻은 것들이 이런 것뿐일까?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 않던가. 악성 리뷰에도 꼿꼿하게 버티자 다시 하나둘 좋은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픈 때부터 다녀서 나를 잘 아는 보호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일부러 좋은 리뷰를 더 올려준 것이다. 신규 환자는 꾸준히 유입되었다. 후기에 포함된 악성 리뷰에 반신반의하며 들어서는 그들에게 평소와 같은 자세로 진료를 본다. 이미 나를 나쁘고 무능력한 원장으로 인식하고 들어오는 그들은 나의 간결하고도 정확한 설명에 인상을 풀고 나간다. 무엇보다 내 치료가 잘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우리 병원은 다시 보호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업종이든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다. 모든 서비스업이 그러하듯 생명을 다루지만 서비스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동물병원은 특히 리뷰 시스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매일 아침 병원에 불이 켜지고 잠금 장치가 열린다. 누군가는 항상 오픈 전부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서비스업을 종사해보셨던 분들이나 개인 사업장을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 아니면 현직으로서 서비스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사람끼리 꼭 대면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좀 현실 공포로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방학이면 방학, 주말이면 주말 알바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특히 서비스직으로다가. 그러면서 든 생각이 참 제가 어려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편견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남자는 이런 나이대에 이런 착장에 이런 관상이면은 무조건 빌런이다. 여자는 이런 말투에 이런 나이대에 이런 관상이면은 무조건 빌런이다. 막 이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와, 내가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렇게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편견이더라고요. 서비스 직업을 떠나서 진짜 모든 직업들이 각자만의 정말 말도 못할 고충들이 많지만은 또 각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아무튼 다음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시병동 환자의 일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어떤 사건 일지를 쭉 펼쳐보는 느낌, 아니면 남의 일기장을 좀 훔쳐보는 느낌으로서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기록은 지역 기록 보관소에 남겨진 기록, 일부 진료 기록부 및 신원 미상이 남긴 일기에서 발췌하였다. 병원이 위치한 지자체 기록에 따르면 해당 정신병원은 1991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였다. 폐쇄 통지서에는 구조적 불안과 예상 재조정이 언급되어 있다. 다만 병원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병원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북쪽으로 뻗어나간 산 허리쯤에 자리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원이 폐쇄될 때까지도 비포장 상태로 남았다. 1980년대에 찍힌 위성 사진들을 보면 메인 건물 일부는 나무에 가려져 있으며 길이가 가장 긴 병동은 거주지역의 반대편인 산 위쪽을 마주보았다. 이는 지극히 의도된 설계였다. 해당 병원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이 수십 년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병동 설계를 두고 상당히 유용했다고 말했다. 밤중에 눈에 띄지 않고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도 그랬고 경찰이 출동할 때도 사이렌을 끄고 접근하면 아무도 몰랐다. 모든 서류는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었기에 해당 건물과 관련된 이력은 극소수만 아는 것이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총 4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B 병동은 장기 입원하는 남성 환자, C 병동은 장기 입원하는 여성 환자, D 병동은 기록이 전무한 병동. 2004년 봄, 병동 폐쇄 후 일부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자체 기록보관 담당자들이 병원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병원 행정 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던 일기 하나를 발견하였다. 일기 겉면에는 병원 로고는 물론이고 환자 번호나 분류 기호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대외비 사물함에 잠겨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른 장부들처럼 시간의 이치에 따라 닳고 허물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곳에 일부러 둔 것 같았다. 일기는 1987년 3월부터 1980년 8월 사이에 동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글씨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발견된 기록으로 해당 일기의 주인은 환자 번호 3421번으로 입원 당시에 26세인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남겨진 어떤 기록에서도 환자의 이름은 알아낼 수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였다. 남편, 집안의 가장, 지역경찰이나 혹은 2인 이상의 증인 포함 입원 병원과 연계한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가 그러했다. 당시 입원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토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며 태어날 시에도 입원 때 동행했던 인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3421번 환자 역시 남편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였다. 그녀의 입원 사연은 이랬다. 중증 불안감 불해소 및 가정 책무를 소홀히 함.
3421번에게 내려진 진단은 신경증 경향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 시대에는 그저 조금 과하게 예민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진단이었다. 가장 첫 내용은 입원 절차 및 병원의 생활 규칙이었다. 입원 동시에 신발을 압수한다. 공식적으로는 자해 및 탈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환자들이 달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사람의 취향이나 종교적 성향에 상관없이 머리카락은 어깨 길이 혹은 더 짧게 잘라야만 한다. 환자는 입원 시에 입고 있던 의복 대신 병원에서 제공하는 푸른색 면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속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속옷을 빼앗긴 우리는 각기 불편한 자세로 앉았다. 병원에서는 이러는 편이 훨씬 실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편지, 장신구, 사진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 물품도 입원 과정에서 모두 기록된다. 물품 목록은 있으나 실제 물품은 발견할 수 없었다. C 병동은 바닥에 고정된 베드가 총 40개 있었다. 애당초 건물 설계 당시에 총 20개를 염두하고 지은 것이었다. 환자들은 서로 50cm 간격으로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했다. 언제나 완전 소등은 없었다.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이것을 두고 밤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항상 일정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쉽게 감시할 수 있었다. 화장실에는 문이 달려있지 않았다. 샤워는 일주일에 2번만 허용되었다. 여성 위생용품은 일정하게 지급되었다. 침대 보에 혈이 묻으면 환자가 직접 지워야 했다. 주간 근무에 투입된 인원은 서류상으로 적당한 듯 했다. 허나 야간 근무 인원은 그렇지 못했다.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C 병동에서는 자정 이후 종종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따금 여러 병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수간호사가 지원해주는 듯 하였다. 일기에는 밤 시간 동안에 허가받지 않는 접근이 수차례 등장했다. 일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가끔 집밥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이도 있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듯 엉뚱한 여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과거 직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했으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건물 유지 및 보수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1977년부터 1981년 사이에 다수의 내부 잠금 장치가 개조되어 마스터키만으로 행정실 동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바뀐 것을 확인했다. 관련하여 어떤 설명도 첨부되지 않았다. 일기는 노골적인 표현을 자제했다. 대신 데려갔다, 빌려갔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청받았다 등 기록 전반에 걸쳐 완곡한 표현으로 대신했을 뿐이다. 불려나갔다가 돌아온 환자들은 자해로 인한 상처들을 아는 채 돌아왔으며 그 빈도가 상당히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 17세의 영자라는 내용뿐인 한 환자는 1979년에 임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의료 기록에서는 상상 임신으로 남아있다. 가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영자라는 환자의 존재는 얼마 안가 일기 내용에서 영영 사라졌다. 병원의 다양한 치료법도 서술되어 있었다. ECT 전기충격요법은 마취 없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해 일기 주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고무를 꽉 깨물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한 고무는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다. 전기 충격으로 인한 발작 묘사는 냄새, 맛, 혼미한 정신 등 의학보다는 감각적인 설명에 집중했다. 인슐린을 이용한 충격요법도 있었다. 인슐린 요법은 그 용량이 어떤 기준도 없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규칙을 어기는 환자들에게 처벌의 목적으로 가해졌다. 인슐린을 투여한 환자들은 일정 시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곤 했다. 다시 깨어날 때쯤이면 처벌받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게 이 치료법의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이었다. 약 이름 및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약들이었다. 또한 용량도 제각각이었다. 환자들은 약 복용 후 한동안 심각한 진정 상태 혹은 강제 자각 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우리가 낮에는 조용하길 바랬고 밤에는 깨어있길 원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노동을 치료의 일부로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또는 공사가 필요한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건물은 우리 손에서 다시 모습을 갖춰져 갔지만 누구도 우리의 정신을 다듬어주지 않았다. 노동을 거부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배급 박탈 또한 독방 행위였다. 다음은 처벌과 독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기에서는 침묵의 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애초에 창고 목적이었으나 독방으로 개조한 듯 했다. 하지만 벽에 보호패드는 물론
베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방행에 처해진 환자들은 몇 시간에 상관없이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있기만 해야 했던 것 같았다. 문이 닫히면 벽에서 땀이 흘렀다. 이는 비유적 표현인지 환각에 시달린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허나 독방에 갇혔던 환자들이 모두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 내용은 사망과 전원 조치였다. 일기에 갑자기 증발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보였다. 갑자기 주인을 잃은 베드, 갑자기 풀리지 않는 환자 번호 등. 병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전원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전원되었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지시만 하면 환자 수가 줄었다. 하지만 병원 환자 기록부 현황에서는 전원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부 지원금을 유지하기 위해 증발한 환자조차 남아있는 것처럼 위조한 것이리라. 일기에는 병원의 끔찍한 실태 외에도 특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일기 첫 장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시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자정이 지나면 어떤 존재가 복도를 돌아다닌다. 열쇠가 짤랑대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으로 문을 열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일기의 주인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듯 했다. 떠났으나 여전히 재원 중인 것으로 나오는 이들일 것이다. 추후 진행한 피해 환자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문이 잠긴 밤사이에 열쇠를 짤랑이며 복도를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는 순찰을 도는 직원이 낸 소리였을 수도 있다. 허나 다른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기에 따르면 1979년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하반기 시작 무렵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방문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허나 이는 사전에 알려진 방문으로 환자들은 단속 전 깨끗하게 씻기고 식사로 고기를 제공받았으며 정부 관련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이를 어긴 한 환자가 있었다. 단속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들은 그 환자가 D병동으로 이동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D병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언제까지나 일기에서 등장한 병동일 뿐 남아있는 서류에서도 D병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정부 단속이 있었던 해 11월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기록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화재 원인은 전자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일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불은 오히려 더 빨리 번진다. 그들은 입맛대로 순서를 정해 잠긴 문을 열어주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환자 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화재 이후 병원은 경비 인원을 대폭 늘렸다. 그리고 처벌 강도도 함께 높아졌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볼까봐 무서운 것이다. 투약 용량이 갑절로 늘어났다. 구석복은 새로운 유니폼이었다.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자 하나가 혀를 깨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병자의 단순 자해 행동으로 치부되고 말았다. 이 지점부터 필체가 현격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문장 내구성도 점점 엉망이 되고 기록 날짜도 불분명해졌다. 나보다 말이 먼저 뜬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일기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의 대상은 이제 자신만 해당하는 듯 했다. 다음은 일기의 거의 말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1980년 8월 14일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서류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잠시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내 신발을 돌려줬다. 전원 조치되는 환자들에게는 신발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내 가방은 손잡이가 없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만약 이것이 자유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병원이 이긴 셈이다. 이후 찾은 기록에서 3421번 환자는 공식적으로 퇴원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환자의 주소라던가 퇴원 당일 환자를 픽업하러 온 가족에 관한 내용이 일체 없었다. 팔로업 진료의 내역이나 사망 신고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마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던 때에는 이 일기 역시 특정 기록으로서 분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것마저 분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이 일기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다. 병원장은 명예롭게 떠났다. 병원 직원들은 역시 잔인했던 과거를 털고 새 삶을 꾸려나갔다. 한때 수많은 이들을 수용했던 정신병원은 허물어졌으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 일부 입주한 정상인들을 품고 있다. 허나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는 늦은 밤에 자꾸 복도와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것은 이따금 공개되는 아파트의 관리 기록부를 보면 공실에 거주자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환자의 이기는 오래전에 끝나버렸다. 하지만 당시에 세지 못했던 환자의 수를 여전히 세고 있는 모양이다. 시병동 환자들에게 희망이란 사치품이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또 무서운 게 또 실제로 과거에 정말 강제 입원을 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형식으로 그냥 깜빵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그런 정신병원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게 뭐 청평병원이었나 무슨 아니 그 곤지암의 무슨 그 신경 정신병원이었나 약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정말 실화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정신병원에 대한 그런 내부 일지를 좀 살펴보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진짜 옛날 같은 경우는 너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중요하려면요 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타민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너무 흔해 빠진 영양분이고 너무 만만해서 이제 그냥 비타민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상식 이제 뭐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이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하구나, 야 정말 대단한 영양소구나 하고 비타민C를 좀 여러분들도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또 댓글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푼오빠 침대 왜 이렇게 그 킹사이즈예요 이러시는데, 이 킹사이즈입니다. 진짜 크죠? 침대가요 이게 큽니다. 상대적으로 좀 몸뚱어리가 쬐끔하신 분들은 4등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4명도 이제 잘 수 있는 그런 침대를 이제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죠. 이제 누워보면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HID 킴9630님, 개인적으로 그림이 있는 것보다 그냥 정푸님 얼굴 화면이 나오는 게 더 날 것의 재미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을 하시던 응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분의 댓글도 들어보면은 그냥 읽어만 주세요. 첫 번째 사연 설거지하다가 영상 보고 화들짝 놀랐네요. 그리고 또 GIRIN님, 정푸님 라디오 너무 좋아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시각적인 공포에는 약해서 최근 영상 중간중간에 추가된 이미지들이 저에게는 좀 버겁다고 느껴지네요. 영상 퀄리티가 점점 발전돼가는 것은 좋지만 예전처럼 텍스트 위주의 영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인정해요 이렇게 댓글 달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와, 진짜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게 AI를 쓰면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외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좋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쓰면은 스스로는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업로드 속도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낮아지더라고요. 정말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다음 댓글도 읽어볼게요. 영님, 정푸님 영상 정주행하고 있는데 해외 사건 이것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건 파일, 그 독버섯 사건 그걸 보셨구나. 저는 그거 영상 솔직히 지우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양복 입고 너무 꼴값 떠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영상을 내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만들어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 다음 댓글 송구님, 자주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연 없으면 아무거나 라면 조리법 같은 것도 읽어주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 좀 늦게 찾아왔죠. 이게 다 AI로 이미지를 만들면서 작업을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저는 일을 쉰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좀 작업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왜일까 했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이 AI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괴담 매치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AI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AI를 많이 썼는데 이 30초짜리 이미지 한 컷을 만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한 15분 이상 걸렸어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갈아엎고 다시 부탁하고 프롬프트 수정하고 다시 부탁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그 15분 동안 만든 게 30초 분량에 들어갈 이미지 한 컷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분 길이 영상 다 따져봤을 때 정말이지 편집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이미지가 정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AI가 아주 잘못된 그런 놈들이네. 그래가지고요 AI를 좀 줄이기로 했으니까 라면 조리법은 조금 좀 그렇고 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서 또 우리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계세요. 안녕.